이거 뭐 골프, 테니스 이쪽 관심 가졌다가 돈 떨어지니까 러닝 온 거 아니냐라는 소리 하는 맞아요. 사람이 있던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얘기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가성비 높은 값싼 운동이 아닌 게요, 욕망이에요. 이거는 운동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은 크루를 모아서 다 같이 모여서 뛰죠. 네. 내가 뭘 입었는지 뭘 신었는지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뛰는 거고, 뛴 걸 꼭 사진 찍어서 인스타를 공개를 하는 건 거죠. 남에게 드러내는 달리기예요. 지금 러닝 한 6개월쯤 하면 집에 러닝화가 한 5켤레씩은 쌓이잖아요. 돈이 얼마예요 이게. 이게 가성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소장님과 소장님 신가 라이프 트렌드 2025를 바탕 2025년 전망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가 올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우리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라이프 트렌드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죠. 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시도하다가 접는 게 다이어트인데, 맞습니다. 다이어트가 성공하면 미용적인 장점만 얻는 게 아니에요. 이뻐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수명이 늘어요. 왜냐면 다이어트가 해결되면 비만이 해결되면 당뇨가 해결될 여지가 많아지고, 당뇨가 해결되면 성인병, 이 쭉 연결되면 수명이 보통 한 10년까지도 늘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이어트 성공하면. 근데 쉽지 않죠, 다이어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누군가가 한 몇 달 만에 멋지게 살 빼고 왔다고 쳐봐요. 부럽죠. 부러운데 미치도록 배 아프진 않아요. 왜? 그 고생을 아니까. 안 먹고 운동 엄청난 거 아니까. 근데 고생 안 하고 주사 좀 맞고 저렇게 됐다. 배 아파요. 우리는 쉽게 뭔 걸 얻으면 배 아파요. 사촌이 땅 사면 왜 배 아파요? 사촌은 만만한 놈이잖아요. 만만한 애가 뭔가를 가지면 배 아파요. 유재석이 건물 사는 건 배 안 아픕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비만 치료제 주사 맞고 살 빠진 사람을 이제 자꾸 목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치료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은 아주 드물어서 청담동 지나갈 때나 그런 사람이 보이겠지만, 좀 지나가 보세요. 이제 대구에도 보일 거고 부산에도 보일 거고, 뭐 한 반년도 지나보세요. 저기 군 단위에도 보이겠죠. 이렇게 점점점 사람들 욕망의 불을 당길 겁니다. 네. 미국이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의 한 4분의 3 정도 돼요. 왜냐면 미국이 살찐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많죠. BMI 지수 30 이상만 미국은 한 40%쯤 돼요. 40% 이상 전체 성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치료제 시장들이 다 미국에 있고, 치료제 공장도 미국에 계속 짓고 있거든요. 공급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수요를 못 따라가요, 공급이. 네. 근데 점점점 공장을 짓고 있어서 공급은 늘어날 텐데, 미국에서 이 치료제 시장이 한 2, 3년 몇 년 이어지면서 생긴 효과들이 많아요. 우선 단기간에 10kg, 20kg 쭉 빼잖아요. 피부가 살짝 늘어지니까 피부과 가서 오젬픽 기술을 해야 돼요. 늘어진 살을 당겨야 되니까. 이거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피부과에 가면 우리의 피부과들은 무조건 잘 설득시켜서 온 김에 이것도 하세요 할 겁니다. 피부과 시장은 또 새로운 호재가 만난 거죠. 거기다가 피부를 바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성형외과가 한 김에 코도 이참에 좀 뭔가 자기의 외모에 투자한 사람, 뭔가 좀 개선이 된 사람 입장에선 더 개선시키는 메시지의 욕망에 반응해요. 살을 쭉 뺀 사람이 갑자기 예전에 입던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옷장을 바꿔야 되겠죠. 네. 옷장만 바뀌겠습니까? 신발부터 액세서리부터 헤어도 바뀔 수 있고 많은 게 바뀌어요. 거기다가 이 치료제는 영구히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단기적입니다. 살을 쭉 빼는데 효과. 근데 이때부터 유지는 관리해야 되겠죠. 관리는 크게 두 가지죠. 먹는 거 아니면 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먹는 산업에서 희비가 관리죠. 네. 이런 먹는 거에서 관리하는 쪽에 먹는 시장은 희가 될 거고, 과자라던가 뭔가 좀 몸에 안 좋다, 뭐 당뇨 이런 것은 비가 되겠죠. 거기다 운동시장. 운동시장에서도 운동 효과가 있고 일상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러닝이나 피트니스 같은 거죠. 네. 이런 쪽은 희가 되겠죠. 근데 효과는 별로 없고 대표적으로 비싸면서 사교적이기만 한 게 골프 같은 거죠. 골프는 엄밀히 따지면 운동보다는 사교니까. 그렇죠. 사교가 그다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한 시대인데, 골프는 조금 더 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업종마다 희비를 한번 개선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비 쪽에 있는 업종이라면 여기에서 비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 거냐, 궁리가 필요할 거고, 희 쪽에 있다 그러면 요걸 더 푸시해서 뭔가 할 기회를 자꾸 찾아야 될 거고, 이게 패션 업계, 뭐 운동 산업, 뭐 레깅스 업계부터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데이팅 앱, 데이트할 때도 달라지겠죠. 사람들이 외모가 바뀌면 데이트에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항공 산업도 변화가 있을 거다. 살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항공 연료 소비가 좀 줄어들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전 이걸 책에서 뭐 자세하게 다 텍스트로 나눴는데 나중에 책을 더 보시면 될 거고. 네. 분명한 거는 도미노 같은 거죠. 이런 치료제 하나가 우리의 의식,
줄을 연결시키는 수많은 업에 도미노처럼 한 바퀴 바람이 싹 휩쓰는 거니까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고, 미국이 먼저 선행적으로 했으니까 미국에서 어떤 게 힙이었는지를 잘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골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골프는 트렌드가 약간 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좀 하향세로 봐야 되는 걸까요? 골프님이 20년 전부터 사양세라고 봤었어요. 어떤 업이건 간에 신규 소비자가 계속 유입돼야 돼요. 20년 전쯤에 밀레니얼 세대죠. 지금 밀레니얼 세대 앞단의 사람들이 40 초반까지 왔잖아요. 네. 그들이 20살이 됐을 때 그들부터 골프 쪽에 확 안 들어갔어요. 네. 그 이전의 20대보다도. 왜냐면 20대 중에서도 뭔가 좀 여유가 있는 20대들이라면 먼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업계에서 이미 한 20년 전부터도 신규 소비자 유입이 자꾸 줄어든다. 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계속 치는 거잖아요. 20, 30대 외면하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점점 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골프 용품 업계에도 그렇고 뭐 모든 업계가 다 숙제였었어요. 그 숙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미국에서 뭐 별별 거 다 나왔어요. 뭐 야간 나이트 클럽 같은 데도 만들어 놓고 골프장을. 공도 막 야광만 별별 거 다 해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팬데믹 때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팬데믹 때는 골프 업계가 노력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할 게 없잖아요. 뭔가 할 게 없는데 남에게 과시는 하고 싶고, 과시는 해야 되는데 안전한 야외 활동 중에 과시한 이건 럭셔리한 운동을 하자 해서, 그래서 골프가 주목을 받았던 건 거지. 엔데믹 되고 나서 다시 쭉 빠졌잖아요. 자, 지금 골프 운동 얘기 나서 영국과 미국 대도시에서는 고급 피트니스 센터가 번성하고 있으며 운동 관련 산업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는 뭐고, 덤벨 이코노미라는 것도 있다고요? 네, 이게 벌써 덤벨 에코노미는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10년 더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비싼 대도시의 고가의 그런 피트니스 클럽들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1대1 PT 많이 받으시죠. 옛날에는 PT라고 얘기하면 아유 비싸요 그랬단 말이죠. 요즘에 제 일반 지인들도 PT를 많이 받아요. 그쵸. 진짜. 확실히 달라진 게 경제력이 기본적으로 다 올라간 것도 있지만 누구나 PT에 돈 내는 거 정도는 감당을 한다 이거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 감당은 좀 여력이 더 있는 사람들만 하고 보편적으로 그냥 한 달치 뭐 6개월치 끊어놓고 자기가 가서 했단 말이죠. 이게 바뀐 거죠. 영국, 미국이 먼저 바뀌었고 한국도 바뀐 지 몇 년 됐고 그리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특급 호텔에서 짐을 잘 꾸며놨어요. 옛날 사람들은 호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면 놀러 다녀야지 어디 호텔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짐이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특급 호텔 짐값 엄청 잘 해놨어요. 어떤 대도시를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아침에 한 바퀴 뛰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운동 자체가 중요한 욕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피트니스 시장 계속 커지고 레깅스 시장 계속 커지고 이건 계속 앞으로 계속 갈 흐름이에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러닝도 마찬가지 이어진 흐름이 계속 부합되는 거고 해서 앞으로 운동 관련된 쪽 욕망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부자일수록 더 날씬하고 더 건강하다고요? 왜냐면 돈 써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마르고 부자가 잘 먹어서 뚱뚱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진짜 8, 90년대까지 얘기고 지금은 자산, 우리나라가 보통 한 300억 자산 정도는 슈퍼리치라고 부르는데 슈퍼리치들이면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날씬해요.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뭐 다 날씬합니다. 다 그런 거 관리받고 하니까. 돈으로 어느 정도 관리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호텔에 그런 회원제 짐 가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는 돈을 많이 쓰면 좀 쉽게 관리가 되고 돈을 안 쓰면 몇 배 더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훨씬 더 관리를 많이 해왔던 거고 난 부자는 아니다. 그러면 부자는 아닌데 이미 관리를 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엄청 아낀 거죠. 수억을 아낀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럼 이런 덤벨 이코노미 열풍의 산물이 러닝 이코노미라고요? 사람들 중에서 러닝 열풍이 가성비가 높아서 운동하면 사면 되니까 이거 뭐 골프, 테니스 이쪽 관심 가졌다가 돈 떨어지니까 러닝 온 거 아니냐라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얘기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완전 엉터리거든요. 러닝 이코노미는 피트니스에서 왔어요. 피트니스가 보통 짐에서 러닝머신 뛰잖아요. 그렇죠. 트레드밀에서 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뛰는 거 자체가 날씨 구슬 때도 뛰고 다 좋은데 신이 안 나요. 진짜 땅을 뛰는 거와는 좀 다르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엔데믹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2022, 23년쯤부터 러닝에 대한 열풍이 확 커졌거든요. 사람들이 실내에서만 뛰던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다 팬데믹 끝났어. 밖에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나가서 많이 뛰기 시작했어요. 피트니스 열풍이 없었다면 러닝 열풍을 안 갔을 거예요. 애초부터. 이 열풍에서 가성비 높은 값싼 운동이 아닌 게요. 욕망이에요, 이거는.
운동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30년 전에도 조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깜깜할 때 뛰느라고 사람들이 못 봐서 그런 건 거지. 촌스러운 반바지 입고 막 뛰었단 말이죠. 그거 아무도 안 부러워했잖아요. 그들 뛰는 거. 근데 지금은 크루를 모아서 다 같이 모여서 뛰죠. 네. 내가 뭘 입었는지 뭘 신었는지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뛰는 거고, 뛴 걸 꼭 사진 찍어서 인스타를 공개를 하는 건 거죠. 옛날 사람이랑 가장 크게 다른 게 공개하냐 마냐의 부분이에요. 남에게 드러내는 달리기예요. 지금 남에게 드러내는데 일주일에 뭐 며칠씩 뛰는 사람들 많잖아요. 몇 번씩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맨날 신어요? 못 그래요. 거기다가 뛰다 보면 처음에는 초보일 때는 좀 싼 거 이렇게 뛰다가 보면 한 몇 달 뛰다 보면 조금 더 비싼 신발 신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보이죠. 거기다가 러닝화 계급도라는 게 있어서 하차감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 바꾸는 것처럼 신발도 자꾸 바꿔서 러닝 한 6개월쯤 하면 집에 러닝화가 한 5켤레씩은 쌓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0켤레, 20켤레, 돈이 얼마예요 이게. 옷도 다 맞춰야 되니까 이게 가성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크루랑 다 같이 모여서 가는 거니까 뭐 끝나고 뭐 먹을 수도 있잖아요.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나가는 돈이 쏠쏠해요. 요즘 크루들 추위 때문에 다 작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강에 뛰는데 거의 한 200분의 1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찐 운동으로 봤다면 그래도 뛸 거예요. 찐 그렇죠. 운동은. 저는 근데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패션이자 스타일 같은 느낌의 운동이 되다 보니까 추우면 안 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딜 가냐, 실내에서 뛰는 거 갖고 찍어야 될 거고, 거기다가 뛰어도 꼭 저기는 뛰어야 돼 같은 게 인증샷으로 남을 때 뛰어야 되는 거죠. 추운데 내가 별로 한 번은 뛸 수 있잖아요. 그 한 번을 아무 데나 뛸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챌린지가 나와요. 러닝 챌린지가. 그 중에 하나가 경복궁 러닝 챌린지 같은 거죠. 한강 뛰는 거는 이게 흔해요. 한강이, 거기다가 강이 서울에만 한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김포가도 있고, 뭐 저 밑에 구리가, 그 한강 말고도 전국에 어디 있는 강변은 사진 찍으면 다 비슷해요. 내가 여기서 뛰었다, 이게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경복궁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저기서 뛰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해서 요즘 경복궁 러닝 챌린지 하는 사람들 보면 서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지방에서도 와요. 차 타고 와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깜빡이 뛰고 간단 말이죠. 확실히 달리기가 중요한 욕망이, 과시의 욕망이 돼버린 거, 이런 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경복궁 뛰시는 분들은 꼭 디딜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연히 경복궁 뛰어봤는데 거기는 이제 돌들이 규칙적이 아니라서 잘못하면 이제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추우니까 뭐 이제 러닝 안 하니까 이제 러닝 테니스 끝났다 하는데, 여러분 테니스 골프도 추울 때는 안 칩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러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해외여행 가서 러닝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제가 내년에 교토 풀코스 마라톤 나가거든요. 해외여행이랑 그 풀코스 마라톤이랑 패키지 상품들이 그렇게 나오고 겹쳐서 있어요. 가고, 아예 그만큼 달리기까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좀 지금 따뜻한 데니까 시티런. 발리 갔다. 그럼 발리. 발리에서 하와이. 아침에 같이 한 2시간 같이 뛸 사람 모아서 같이 뛰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 근데 싱글일수록 운동에 진심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맞아. 건강 이유가 가장 크죠. 네. 싱글이라는 얘기는 지킬 게 자기 본인이잖아요.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운동, 뭐 자기 관리 훨씬 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Z세대는 알코올 중독자보다 운동 중독자가 더 많아진다고. 사실 이건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미국 얘기니까. 아니, 우리나라 얘기세요.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음주율 추이를 보면요. 음주율. 술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운동 중독은 아주 희소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희소한데, 우리가 운동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중독됐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중독보다 가장 호의적인 중독이 운동 중독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도 얘는 뭐 관리하는 애구나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술 중독, 미쳤네,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운동 중독은 자기 관리 잘하는 친구구나. 그쵸, 그런 느낌인 건 거죠. 그래서 운동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 음주율에서 18세에서 34세 음주율이 20년치를 보면 이래요. 와인도 전 세계 소비량이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음주율 20년치 이래요. 얘들이 대학 간다고 먹겠어요? 이런데 안 먹어요. 점점 술 없이 맨정신에 잘해요. 옛날 사람들은 맨정신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꾸 술이 필요했고, 어울리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 술이 필요했어요. 이거 다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옛날에는 술 말고는 같이 즐길 거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술을 즐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같이 놀기 위해, 빨리 친해지기 위한. 그쵸. 매개체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SNS가 준 효과도 커요. SNS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채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연습을 계속 했던 거예요, 평소에.
이러니까 술 안 먹고도 잘 드러내요. 옛날 사람은 살면서 드러내는 연습이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를 못 드러내다가 술을 먹어야지 드러냈죠. 이게 달라진 태도라서 지금 10대, 20대, 한 30대 초반까지도 맨정신에 모든 거 다 잘합니다. 지금 여행 얘기하면서 여행 얘기해 주셔서 여행 욕망은 책에서 보면 이제 여행 욕망의 리셋이라고 되어 있던데 뭐가 어떻게 리셋됐나는 거예요? 우선 여행을 혼자서 많이 가죠. 단체로 몰려가던 거에서 혼자로 가는 흐름들이 제일 커졌고, 거기다가 여행을 경험 때문에 가요. 그게 뭘 의미하냐? 좀 전에 도쿄 마라톤대회 달리기 하려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을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은 그거예요. 가령 누군가는 F1 경기를 보러 간다. 누군가는 손흥민 축구를 보러 간다. 그 나라에 가야 된 이유가 나는 그 경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옛날 사람이라면 내가 저 나라에 여행 가는데 저기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더라를 찾아봤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이 바뀌는 순서가 나왔고, 거기다 또 하나는 즉흥적으로 가요. 옛날 사람들은 계획 엄청 세워서 갔잖아요. 근데 여행을 충분히 다 갔어요, 지금. 충분히 많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부산을 가거나 경주를 가는 데는 즉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시간 비었어? 경주 한번 갔다 올까? 해외여행 그러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요 아시아권까지는 즉흥이 돼요, 이제. 맞아. 일본도 그렇고 뭐 웬만한 아시아권은 몇 시간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갑자기 저거 먹으러 갈까? 간다 이거죠. 이럴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많이 생긴 거. 여행을 계획 안 세우고 갔을 때도 즐거움도 있는 거죠.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바로 노마드예요. 노마드가 일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까지의 사람들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붙어 있으면서만 일을 했었어요. 근데 디지털 노마드는 그 사무실에 내가 없어도 되는 거죠. 원격으로 일해도 되는 건 거죠. 대부분 테크 업계에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노마드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그들이 많이 갔던 게 발리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노마드의 성지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네 인터넷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뭐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시설도 잘 만들어 놓고 노마드 비자라는 것도 발급해서 세금 혜택 같은 것도 주고 1년, 2년 머물게끔도 정부가 도와주고, 전 세계 이런 노마드 비자를 작년 2023년, 24년에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수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자꾸 바뀌니까 이왕이면 미국에 있는 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우리나라에, 우리 도시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거기서 일하면 일은 미국 회사랑 일을 하겠지만 생활은 거기서 할 거니까 발리에서 먹고 자고 돈 쓸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거죠. 여행은 뜨내기니까 한 번 왔다가 길어봤자 뭐 일주일, 2주일인데 노마드는 한 번 오면 1년씩도 있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래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도 노마드에 투자하는 거고, 지역 차원에서도. 미국은 이미 수많은 주들 중에선 실리콘밸리가 IT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데 있는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외곽에 있는 주들, 그런 주들로 올 수 있게끔 유도를 자꾸 해요. 오면 집 빌려줄게 공짜로, 세금 얼마 혜택 줄게, 정착비 $10,000 줄게, 이런 거 자꾸 해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면 엄청 큰 혜택 받고 가잖아요. 가서 거기서 생활비를 쓰잖아요. 그런 테크 업계 사람들이 뭐 자기 동네에 뭐 10,000명씩 왔다 그러면 그 동네 문화가 바뀌잖아요. 그 동네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커질 거고 새로운 부흥이 될 수 있고, 이걸 국내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서울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굴지의 기업들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지방으로 내려오게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엄청 큰 나라도 아닌데 거기 가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령 어디 뭐 농촌에 인구 몇 명 있는 도시에 서울에 있는 테크 쪽에 있는 사람들 한 300명이 왔다고 쳐봐요. 그럼 그 근처에 뭐 네트워크 센터 같은 거 지어놓고 카페도 그런 거 만들어지고 그 근방에 있는 10대, 20대 아이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관점이 바뀌겠어요. 그래서 이런 접근들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했다가,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도 한번 해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도 해봤는데 현실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느껴요. 왜냐하면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여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행도 여행대로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도 일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좀 한국에서는 약간 좀 전문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한국에서 접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 하니까 어려운 건 거고요. 사실 해외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개발자 같은 경우는 개발 회의를 할 때도 모니터 보고 회의를 할 때가 많아요.
사람과 직접 앉아서 뭐 종이에 뭐 써가면서 해야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 우리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지 발리에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결과물만 제대로 푸시해주면 될 거잖아요. 이미 개발자를 해외에 있는 사람도 많이 쓰거든요. 원격 근무에 적합한 직종이 따로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더 하면 좋을 거고, 전 세계 모든 직장인이 있으면 직장인들 중에서 이게 원활한 사람들은 아직은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적어도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이 하기 수월해요. 왜 유능하단 말은 뭐냐? 상대방이 이 사람의 시간이라든가 뭘 배려해 줄 수가 있잖아요. 배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시간에 맞춰서 회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서로 불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이 방향으로 가긴 갈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가긴 갈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 이거 가는 방향을 갑자기 속도를 확 밀었던 거잖아요. 확 밀었다가 다시 엔데믹 끝나면 조금 땡긴 거죠. 그래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커졌어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은 갑자기 뭐 5배가 커졌다가 지금 줄어든 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2~3배는 커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확 커졌던가 줄어든 걸 생각하니까 이거 저무는 거 아닌가 생각할 텐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행 지출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2023년까지는 별로 안 쓰다가 2024년에 굉장히 쓰기 시작했어요. 흐름상. 원래 썼던 게 2024년 썼던 게 2019년 썼던 수준의 거의 근사치까지 왔어요. 이제 더 쓰겠죠, 앞으로. 왜냐하면 안전해졌고 이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여행업계도 그렇고 관련되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되는 타이밍을 만났어요. 다만 변수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 문제예요. 전 세계적인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에 따라서 여행이 어려워지는 흐름들이 좀 생기고 그러면 모든 여행업계가 어려움이 아니에요. 가령 중국이 대만하고의 갈등이 계속 커져서 무력 도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여행이 어려웠겠죠. 그럼 반대급부로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갈 수 있는 안전한 동네를 찾아야 되겠죠. 여행업계는 지금 전 세계 지정학적 위기가 있는 동네가 아닌 가장 안전한 동네에서 여행 상품을 누가 먼저 설계해서 선점하냐에 따라서 지정학적 위기가 커질 때 기회를 만나겠죠. 그런 고민도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내년에 많이 늘어나나요? 마찬가지 이게 한국 사람들이 나가는 거나 해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 움츠렸던 여행 수요가 조금 풀려가는 과정인데 한 3년 정도를 참았던 걸 2024년 한 해에 다 해소를 못했어요. 2025년, 6년까지는 계속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해소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사람들은 요즘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팬데믹 이전까지는 전 세계 여행 수요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계속 올라가다 팬데믹 때 조금 내려왔던 거였어요. 이게 다시 제대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요즘엔 또 제주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 안 가기 시작했잖아요. 물가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수가 있는데 일본 여행은 그 사이에 좀 많이 갔는데 일본 여행의 증가, 뭐 제주도의 위기는 앞으로 계속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제주도는 가장 가깝고 관성적으로 선택해 왔던 건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딴 데로 가는 거잖아요. 일본의 환율 때문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여기서 많이 가기도 했고 2024년에 가장 많이 간 나라가 일본이니까 2025년에도 아마 그 흐름이 일부는 이어질 건데 만약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자꾸 발굴해서 푸시를 한다. 한국인들에게 뭐 혜택을 더 주겠다. 이러면 뭔가 흐름이 좀 바뀔 여지도 있는 건 거고 적어도 한국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것도 맞고 무조건 가깝다고 제주도 가야지 이건 확실히 줄었고 제주도에서도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들도 과거 같은 방식으로 안 되겠다. 우리도 서비스 정신 좀 올리고 물가 좀 낮추고 상시로 수시로 좀 자주 오게끔 만들어보자라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면 그냥 한 번 온 사람 어떻게 좀 많이 팔아먹고 다음에 안 와도 돼 이런 접근이 아니고 제주도도 여행업계가 지금 뭐 체질적인 변화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들의 노력에 따라서 다 바뀔 것 같습니다.